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주어진 채널 대역폭으로 어떤 신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때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 채널은 특정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요. 그 대역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들을 통과시킬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Hz부터 WHz까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파수 성분이냐에 따라서 잘 통과하는 주파수 성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파수 성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시에서는 낮은 주파수는 잘 통과를 하고 높은 주파수 성분에는 이와 같이 감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잘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채널이 이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채널과 같이 특정 대역폭을 가지고요. 자, 이 경우는 0Hz부터 WHz까지의 대역폭을 가지고요. 모든 주파수 성분들을 골고루 잘 통과를 시키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0Hz부터 WHz까지 균일하게 모든 주파수 성분을 잘 통과를 시킬 때 우리는 이상적인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주파수 대역이 0Hz부터 WHz에 제한되어 있고요. 모든 주파수 성분이 균일하게 통과하는 이상적인 채널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상적인 채널을 통과하는 통신 시스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상적인 채널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개의 펄스를 연속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각각의 펄스는 이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통과하면서 어떤 형태의 왜곡을 겪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왜곡이 없이도 우리가 전송을 할 수 있으면 자, 어떻게 전송해야지 왜곡 없이 전송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만일에 왜곡 없이 전송을 할 수 있다면 1초 동안에 최대 몇 개의 펄스를 전송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속된 펄스들을 순차적으로 이상적인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통과시킬 때 수신단에서 왜곡 없이 받을 수 있는 펄스는 1초에 몇 개가 될 것이냐, 최대 몇 개가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이 1초 동안에 EW2개를 최대 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답은 EW pulse per second입니다. 왜곡 없이 수신할 수 있는 최대 1초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펄스의 숫자는 EW개입니다. 즉, 채널의 대역폭, 채널의 밴드위스 W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 보낼 수 있는 펄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최대 보낼 수 있는 펄스 숫자가 초당 EW개인지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0부터 WHz까지의 성분을 갖는, 즉 WHz의 대역폭을 갖는 이상적인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보았고요. 그와 같은 이상적인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해서 왜곡을 겪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파형, 그런 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파형이 WHz의 대역폭을 갖는 이상적인 채널을 왜곡 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모양의 파형, 수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수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실제로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는 파형, 이러한 파형을 우리가 싱크 펄스 또는 싱크 펑션 또는 싱크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특수한 모양을 갖는 펄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WHz의 대역폭을 갖는 이상적인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왜곡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파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 파형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 파형은 시간축에서 EW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제로 크로싱을 하고 있습니다. EW분의 1초, EW분의 2초, EW분의 3초마다 제로 크로싱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형은 시간축에서 이런 모양을 갖는 파형은 주파수 축에서 어떠한 스펙트럼을 갖는지를 보면요. 자, 다시 말해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거죠.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0부터 Whz까지의 주파수 성분만 갖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왜 왜곡이 없이 이상적인 밴드 리미트 채널을 통과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스펙트럼이 이 신호의 이 싱크 펄스의 스펙트럼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모양, 즉 Whz의 대역폭을 갖는 이상적인 직사각형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스펙트럼은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0Hz, Whz의 대역폭을 갖는 이상적인 밴드 리미트 채널을 왜곡 없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싱크 펄스는 모든 주파수 성분이 모든 주파수 성분이 Whz까지 모든 주파수 성분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균일한 강도로 퍼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Whz라는 대역폭을 갖는 채널을 전혀 왜곡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Whz의 대역폭을 갖는 이상적인 밴드 리미트 채널을 통과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파형을 싱크 펄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왜곡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펄스와 펄스는 T라는 간격으로 위치를 해야 되고요. 자, 이 T라는 간격은 이 그림에서 이 파형에서 보다시피 EW분의 1이 되고요. 자, 파형의 전송 속도는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펄스의 숫자는 T분의 1이고요. 따라서 EW 펄스 per second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음과 같은 패스밴드 채널을 통과하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채널 대역폭은 EW라고 가정하겠습니다. EWHz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패스밴드인 경우에는 밴드위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희가 밴드위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EW의 밴드위스를 갖는 패스밴드 채널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 패스밴드 채널을 통과할 수 있는, 왜곡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전송할 수 있는 초당 전송할 수 있는 펄스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EW 펄스 per second이 되겠습니다. 초당 EW개의 펄스를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밴드 리미티드 패스밴드 채널 EW의 대역폭을 갖는 채널이 주어졌을 때 이 채널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비트 전송률은 얼마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당 보낼 수 있는 최대 펄스의 숫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펄스가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트 전송률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의 펄스가 몇 비트를 전송하는지,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지는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하면요. 자,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변조 방식,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은요, 전형적인
전형적인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송신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송신기에는요, 디지털 모듈레이터라는 블락이 있고요. 이 디지털 모듈레이터라는 블락에는 입력되는 전송하고자 하는 비트들 시퀀스가 있으면요. 이 입력되는 비트들을 심볼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수행됩니다. 자, 비트들을 심볼로 변환하는데, 자, 이때 심볼이라 하면요. 심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수의 비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트들의 비트열들을 심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예시에서는 두 개의 비트들을 묶어서 하나의 심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과 1이라는 비트를 합쳐서 0, 1이라는 심볼, 1과 0을 합쳐서 1, 0이라는 심볼, 이런 식으로 두 비트로 구성된 심볼들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 심볼이 두 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심볼의 종류는 전부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00이라는 심볼, 0과 1로 구성된 심볼, 1과 0으로 구성된 심볼, 1과 1로 구성된 심볼, 이렇게 4개의 가능한 심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심볼들은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점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차원 평면에 4개의 점이 찍혀 있는데요. 자, 00이라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심볼, 01이라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심볼, 10이라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심볼, 11이라는 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심볼, 이와 같이 4개의 심볼로 매핑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비트들이 4개의 심볼로 2차원 평면에 4개의 심볼. 자, 이 심볼들을 우리가 각각 2차원 평면에 찍어 놓은 이 점들을 시그널 포인트라고 부르겠고요. 자, 2차원 평면에 가로축은 실수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로축은 허수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신호점들은 허수부와 실수부의 값들을 각각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신호점들을 각각의 신호점을 전송하기 위해서 송신기에서는 실수부의 값은 I 시그널 패스, 허수부에 해당하는 값은 Q 시그널 패스, 2개의 패스로 나눠서 동시에 전송을 합니다. 자,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의 패스로 전송이 되고요. 자, 이때 실수부의 값과 허수부의 값은 이와 같은 펄스 쉐이핑 필터라는 필터를 통과하는데, 이 필터가 하는 일은 저희가 전송하고자 하는 시그널은 주어진 채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왜곡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펄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아이디얼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왜곡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펄스는 싱크 펄스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펄스 쉐이핑 필터는요, 바로 들어오는 시그널을 싱크 펄스로 만들어주는, 싱크 펄스를 생성해주는 필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부의 값이 싱크 펄스에 실려서 가고요. 허수부의 값이 또 다른 싱크 펄스에 실려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실수부의 싱크 펄스와 허수부의 싱크 펄스는 각각 캐리어 모듈레이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다시 말해서 이 패스밴드 채널을 통과할 수 있는 패스밴드 시그널로 변환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캐리어 모듈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캐리어 모듈레이션을 통과시키게 되면요, 여기서 만들어진 베이스밴드 싱크 펄스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패스밴드 채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업 컨버전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패스밴드 시그널로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업 컨버전 변환을 한다. 신호를 높은 프리퀀시 성분으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한 개의 펄스가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는 이와 같이 한 개 심볼이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냐에 달려 있고요. 자, 이와 같이 한 개의 심볼이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 하는 것은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방금 예시를 든 것과 같이 저희가
한 심볼이 두 개의 비트를 나타내는 변조 방식을 QPSK 변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QPSK 같은 경우는 4개의 신호점이 존재하고 각각의 신호점들이 한 개의 심볼을 나타내고 각 심볼은 2비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변조 방식은 16QAM이라는 변조 방식이 있습니다. 16QAM은요. 저희가 전부 16개의 신호점을 사용할 수 있고요. 16개 신호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신호점은 4비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비트들을 4비트 단위로 묶어서요. 심볼로 16QAM 심볼로 변화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0000부터 0001, 0011 해서 1111까지 전부 16개의 다른 심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16개의 신호점들이 2차원 평면에 점들이 찍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부 들어오는 비트들을 6비트 단위로 심볼을 구성하게 되게 되면요. 전부 2의 6승, 즉 64개의 점을 찍을 수 있고요. 각각의 점은 6비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신호점, 즉 한 개의 심볼이 6비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비트들이 시그널 포인트로 매핑이 되고요. 변조 방식에 따라서 한 개의 시그널 포인트, 한 개의 심볼이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숫자가 결정이 되고요. 각각의 심볼 또는 각각의 신호점들은 펄스 쉐이핑을 거친 후에 캐리어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어진 대역폭에 대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비트 전송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에 패스밴드에서 주어진 대역폭이 EW라고 한다면 초당 보낼 수 있는 최대 펄스의 숫자는 EW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한 개의 펄스가 디지털 모듈레이션 된 신호점들을 싣고 가기 때문에 변조 방식에 따라서 한 개의 펄스가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결정이 되고요. 만일에 저희가 16QM을 사용한다면 한 개의 펄스가 4비트를 전송하고요. 초당 EW개의 펄스를 전송하기 때문에 4 곱하기 EW, 다시 말해서 8W개의 비트가 초당 전송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64QAM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면 한 개의 펄스가 6비트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초당 EW개의 펄스를 전송하기 때문에 EW 곱하기 6, 12W 비트 퍼 세컨의 전송률로 이 채널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패스밴드의 채널 대역폭이 B헤르츠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저희가 B가 EW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EW를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패스밴드의 채널 대역폭이 B가 되겠습니다. B헤르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당 보낼 수 있는 펄스 숫자는 바로 채널의 대역폭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왜곡 없이 보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싱크 펄스를 사용할 경우에 초당 보낼 수 있는 펄스의 숫자는 B 펄스 퍼 세컨이 되겠습니다. 초당 B개의 펄스를 전송한 이게 심볼 웨이트이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한 개의 펄스가 한 개의 심볼을 전송하기 때문에 B는 심볼 웨이트 또는 펄스 웨이트이 되겠습니다. 초당 보낼 수 있는 펄스 숫자, 초당 보낼 수 있는 심볼의 숫자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한 개의 펄스가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는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만일에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이 M개의 심볼을 사용한다면요. 자, 다시 말해서 QPSK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가능한 심볼이 존재하고요. 4개의 가능한 심볼이 존재를 하고요. 16QN 같은 경우는 16개의 가능한 심볼이 존재하고요. 64QN 같은 64개의 가능한 심볼이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4개의 가능한 심볼이 존재할 경우에는 한 심볼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2비트. 다시 말해서 log 2m. m개의 가능한 심볼이 존재하면 한 개 심볼은 log 2m 비트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6QM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 16개의 가능한 심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개 심볼은 4비트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최대 비트 속도는요, 비트 레이트는요, 초당 B개의 펄스를 전송하고요. 한 개의 펄스가 log 2m 비트를 전송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B 곱하기 log 2m 비트 퍼 세컨의 비트 레이트로 전송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 레이트를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이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값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N 값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채널의 대역폭, 채널의 밴드위드 B를 증가시키게 되면 비트 전송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M 값을 늘리게 되면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를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 레이,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B가 고정되어 있다면 전송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M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M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전송 속도는 계속, 비트 레이트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 궁극적으로 M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전송 속도를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M 값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M 값을 증가시 16QAM, 64QAM, 256QAM, 512QAM, 1024QAM 이런 식으로 M 값을 계속 증가시키면 보낼 수 있는 보낼 때마다 한 펄스 전송할 때마다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M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전송 속도를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결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디지털 통신에서는 주어진 대역폭으로 초당 보낼 수 있는 초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그 지표를 우리가 밴드위스 이피션시라고 얘기합니다. 대역 효율성. 자, 따라서 대역 효율성은요,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 R/B 비트 per second이 되겠습니다.를 밴드위스 대역폭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B로 나눠주면, 다시 말해서 비트 레이트를 대역폭 B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log 2m이 되겠습니다. 이 log 2m이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되겠습니다. 1Hz의 주파수로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QPSK인 경우에는요, 심볼의 숫자가 4개이기 때문에 log 2m, 다시 말해서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2가 되겠습니다. 초당 1Hz로 보낼 수 1Hz의 주파수로 1초 동안 보낼 수 있는 1초 동안 2비트를 보낼 수가 돼 있고요. 16Q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2배가 되고요. 64쿼, M이 64인 경우에는 log 2 64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Hz의 주파수로 1초 동안에 6비트를 전송할 수, 이와 같이 M을 증가하면서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을 끝없이 증가시키게 되면요, 밴드위스 이피션시는 끝없이 증가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M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밴드위스 효율성도 무한대로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나열하고 있는, 이 표에서 나열하고 있는 4가지 변조 방식, QPSK, 16QAM, 64QAM, 256QAM, 이 4가지 방식은 모두 현재 상용 LTE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모듈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LTE에서는 그러면 M을 512나 1024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M 값을 크게 하면 할수록 대역 효율성을,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고, 따라서 주어진 대역폭에 대해서 비트 레이트를 더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M을 더 큰 값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대한 답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B헤르츠의 대역폭을 갖는 채널이 주어졌을 때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비트 숫자는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펄스의 숫자에 설정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1초 동안에 B개의 펄스를 전송할 수 있고요. B개의 펄스를 전송하고 한 개의 펄스가 로그 2n 비트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당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 다시 말해서 비트 전송률은 B 곱하기 로그 2m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만일에 밴드위스 B가 고정되어 있을 때 M을 증가시키면 저희가 비트 전송률, 비트 웨이트를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M을 점점점 크게 만들었을 때 M을 계속 증가시키면은 전송 속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수신단에는 항상 잡음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잡음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다음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신호점들이 시그널들이 존재한 신호점들이 자, 각각의 심볼을 우리가 신호점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 신호점들이 3차원 공간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n equal 3은 3차원 공간을 나타냅니다. 3차원 공간에 m equal 4, m이 4라는 얘기는 4개의 심볼이 전송하는 걸 가정했습니다. 심볼이 존재하는 거를. 자, 그래서 S1, S2, S3, S4 4개의 신호점이 3차원 공간에 존재를 하고요. 자, m이 4기 때문에 한 개의 심볼이 2비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0을 나타내는 심볼, 01을 나타내는 심볼, 10을 나타내는 심볼, 12를 나타내는 심볼 이런 식으로 4개의 다른 심볼이 4차원, 3차원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잡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잡음이 존재하면 이 3차원 공간 안에 잡음이 존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송신단에서 S1이라는 심볼을 전송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잡음이 없을 경우에는 S1 벡터를 보내면 자, 각각 신호점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S1 벡터를 전송하면 S1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곡 없이. 자, 그런데 3차원 공간이 잡음에 의해서 잡음 벡터 n이 더해지면 S1 벡터에 잡음 벡터 n이 더해지면은 새로운 벡터 y 벡터가 됩니다. 자, 수신단에서는 이 y 벡터를 받게 될 텐데요. 이 y 벡터를 가지고서 이 수신된 y 벡터를 가지고서 송신단에서 S1, S2, S3, S4 이 4개의 가능한 심볼 중에서 어떤 심볼을 전송했는지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요. S1 벡터에 M 벡터가 더해져 Y 벡터를 받았는데 이 Y 벡터를 가지고서 4개의 가능한 심볼 S1, S2, S3, S4 4개 중에서 어느 벡터와 가장 가까운지 벡터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요. 다시 말해서 Y 벡터와 S1 벡터의 거리를 재보고요. Y 벡터와 S2, S3, S4 모든 벡터들과의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심볼을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심볼을 전송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시에서는요. S1이 Y 벡터 입장에서는 S1 벡터가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송신단에서 S1을 전송했다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송신단에서 S1 벡터를 전송했고 수신단에서 S1 벡터를 송신했다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검출이 일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잡음 벡터 n의 크기와 방향이 다르다면 y 벡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n 벡터가 아주 크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 때 만일 y 벡터가 이쪽으로 와 있다면 이쪽 방향에 와 있다면 더 이상 S1 벡터가 가깝지 않고 S2 벡터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단에서는 S2 벡터가 전송된 것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S1 벡터를 전송했는데 S2 벡터가 전송됐다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심볼 검출에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볼 에러가 발생을 한 경우가 되겠죠. 심볼 검출에 에러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심볼이 비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심볼
심볼 에러가 많이 발생할수록 비트 에러도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비트 에러가 나는 성능은 잡음 벡터에서 결정이 되고요. 잡음 벡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예, 잡음 벡터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신호보다 잡음의 파워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신 신호 벡터의 위치가 원래 전송된 신호점 벡터에서 잡음에 의해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수신단의 검출 과정에서 심볼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비트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 m이 4가 아니고 m이 점점점 커진다면, 자, 예를 들어서 16QAM 방식을 사용한다면 16개의 점이 존재할 거고요. 64QAM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64개의 점이 존재할 텐데요. 이 신호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신호점과 신호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신호점과 신호점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요. 잡음에 의해서 이 신호점들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 심볼을 전송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S1을 전송했는데 잡음에 의해서 수신 벡터가 다른 방향으로 가 있게 되면 그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다른 신호점이 존재할 수 있어서 S1이 아니라 S2 또는 전송한 심볼이 아니라 다른 심볼로 검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호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볼 검출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트 오류 성능이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송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채널 대역폭이 고정되어 있을 때 m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한 심볼이 나타내는 비트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볼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요. 심볼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볼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비트 오류 성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나빠지게 되기 때문에 m을 계속 증가시킨다고 해서 전송 속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잡음 전력에 대해서 자, 내가 보내는 신호의 파워와 그 다음에 수신단의 잡음의 파워가 주어졌을 때 이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해서 잡음의 영향이 클 경우에는 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트 오류 성능이 커지기 때문에 전송 속도와 상관없이 전송 속도를 높인다 해도 모두 다 비트들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채널 대역폭이 주어졌을 때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 충분히 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잡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능은 수신단에서의 비트 오류 성능은 결국은 신호의 파워와 잡음의 파워의 상대적인 비율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호와 잡음의 신호 전력과 잡음 전력의 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얘기하는데 줄여서 SNL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SNL이 낮은 상황과 SNL이 높은 상황을 지금 예시를 했는데 똑같이 2차원 평면에 4개의 신호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개의 신호점이 존재를 하는데 잡음 벡터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잡음 벡터의 크기는 동일한데 자, 여기 잡음 벡터가 양쪽을 비교해 보면 벡터의 크기가 같은 방향이고 같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ow SNR, 다시 말해서 신호의 파워가 잡음의 파워보다도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와 SNR이 큰 경우,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신호의 파워가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신호의 파워가 크기 때문에 신호점들 시그널 포인트들 간의 디스턴스 거리 자 가까이 존재하는 시그널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D민이라고 놨습니다. 이 D민이 SNL이 커지면 커질수록 D민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왼쪽의 D민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D민이 되겠죠. 자, 신호의 파워가 작습니다. 신호 파워가 작고요. 신호 파워가 크기 때문에 신호점들이 간의 간격이 넓습니다. 그렇죠? 자, 파워는 각 신호점의 파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원점에서부터 이 벡터, 신호점 벡터, 이 벡터의 길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파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워가 크면 시그널의 파워가 크면 클수록 이 거리가 시그널 포인트 간의 거리 D민이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민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잡음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신호 파워에 잡음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잡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SNL이 큰 상황에서는요. 자, SNL이 작은 상황입니다. SNL이 작은 상황인 경우에는 S1을 전송했는데 자원 벡터해 가지고 Y 벡터가 여기에 있게 되면요. S1을 검출하지 못하고 S2 가까운 거리 S2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S2를 검출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SNL이 큰 경우에는 같은 크기에 자음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수신한 Y 벡터는 여전히 S1에 가까운 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잡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낮은 SNL 상황보다는요. 그래서 SNL이 크면 클수록 이와 같은 오류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호점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M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D민이 작아집니다. D민이 작아지기 때문에 비트 오류가 날 확률이 커지는데요. 잡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일에 SNL 크게 하게 되면 D민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신호점을 집어넣더라도 일정한 간격의 D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일정한 간격의 D민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SNR, 시그널 투 노이즈 파워 레이쇼가 커진다면 더 많은 점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점들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한 심볼이 나타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트 전송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요약하자면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SNL이 충분히 커야 된다 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변조 방식들이 서로 성능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자, 가우시언 잡음이 존재하는 채널에서 변조 방식에 따라서 존재하는 신호점의 숫자가 달라지고요. M이 증가할수록 즉 QPSK에서 16컴으로 64컴에서 64컴에서 256컴으로 가면서 신호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동일한 파워를 사용했을 때 신호점 간의 간격, 거리가 점점 좁혀지죠. 신호점 간의 거리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잡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잡음의 영향에 더 예민하게 영향을 받게 되고 잡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는 비트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QPSK보다는 16QAM이 더 성능이 나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결과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로축은 SNR, Signal to Noise Ratio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dB, 10dB, 20dB, 30dB 이렇게 SNR이 증가하고 있고요. 잡음 대비한 신호의 파워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하고 있고 세로축은 비트 에러 레이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 에러 레이트는 비트의 에러가 날 평균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BER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비트 중에 평균적으로 한 비트가 에러가 난다는 얘기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 BER은 10만 비트 중에 평균적으로 한 비트 에러가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QPSK 변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약 10dB, 정확하게는 9.6dB의 SNR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 만일에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 16컴을 사용한다면요, 10-5승에서 10-5승에서 16컴이 10-5승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요, 약 12dB 정도의 SNR이 있어야 유사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즉, 이 얘기는요, 밴드위스 에피션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SNL이 증가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16캄이나 64캄, 256캄 점점점 밴드위스 에피션시를 이제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16캄에서 64캄, 256캄으로 가면서 밴드위스 에피션시가 증가하지만 이와 같이 밴드위스 에피션시가 증가할 때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SNR은 점점 더 증가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이 성능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동일한 SNR을 사용했을 때 각각의 모듈레이션 방식이 실현할 수 있는 성능은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dB에서 QPSK가 얻을 수 있는 성능은 10-5승인데요. 에러 성능은 10-5승인데 16캄 QPSK는 10-5승인데 16QAM은 약 10-3승 정도의 성능밖에 얻지 못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16QAM이 밴드위스 이피션시는 높을지 모르나 에러 성능이 훨씬 더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저희가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류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밴드위스 에피션은 얼마냐? 물론 여기서 가정은 가우시언 잡음을 갖는 채널 환경입니다. 가우시언 잡음을 갖는 채널 환경에서 가우스 잡음이 더해지는 채널 환경에서 우리가 에러가 거의 나지 않도록 에러 성능을 유지하면서 에러가 거의 나지 않도록 하면서 1Hz 주파수로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비트 숫자는 얼마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밴드위스 에피션시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셰논에 의해서 유도된 다음 식에 의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셰논 커패시티인데요. 셰논 커패시티가 조금 전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릴라이블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러가 거의 나지 않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값보다도 더 높은 속도로 전송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대값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Hz 주파수를 1초 동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숫자가 이거보다도 크면은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자, 이거보다도 이거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에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이 가능하다. 자,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보낼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는 이 값으로 주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수식을 통해서 이 수식은 보다시피 에타의 함수입니다. 에타는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되겠습니다. 자,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에타로 주어졌을 때 주어진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최소한의 SNR 값이 다음 식으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최소의 SNR 값이기 때문에 이 최소의 SNR 값보다도 더 SNR 값이 작으면 에러가 너무 발생해서 통신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이만큼의 SNR을 사용해야만 릴라이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릴라이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에타라는 밴드위스 에피션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타가 2일 때, 이 에타가 2일 때는 QPSK가 되겠습니다. QPSK 변조 방식을 사용했을 때 에타 2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 EB 오브 NG의 미니멈 값, 최소의 SNR 값은 1.76dB가 되겠습니다.
의미는요. 최소한 1.76dBm의 최소한 1.76dB라는 SNR 값을 사용해야만 오류가 거의 없이 QPSK가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여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자, 아까 저희가 그린 이 그래프에서는 QPSK가 거의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5승 에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본다면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dB, 정확하게는 9.6dB의 SNR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1.76dB만 있으면 이 성능 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갭이 약 7.84dB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치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자, 실제로 셰넌이 얘기한 이 이론적으로 필요로 한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SNR을 사용해야만 이 성능을 이제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1.76dB라는 최소한의 SNR을 가지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저희가 통신에서 얘기하는 채널 코딩 기술입니다. 에러 커렉션 코딩 기술인데요. 오류 정정 보호화 기술입니다. 에러가 났을 때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보호화 코딩 기술인데요. 이 채널 코딩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1.76dB의 SNR만 가지고도 약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QPSK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SNR에 대한, 여기서 제가 채널 코딩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채널 코딩은 실제로 저희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이동통신 또는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밴드위스 이피션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가적으로 여기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왼쪽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오른쪽 그래프는 동일한 변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훨씬 더 나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쁜 이유는요.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자, 왼쪽은 가우슨 잡음이 더해진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가우슨 잡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선 채널에서 겪는 페이딩이라는 현상이 존재할 때입니다. 자, 페이딩을 겪게 되면요. 신호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랜덤하게 변합니다. 이와 같은 페이딩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성능 열화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페이딩 채널에서는 QPSK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40dB 이상의 SNR이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가우시언 잡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약 10dB만 있으면 되는데 10dB의 SNR을 가지고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성능을 얻는데 여기서는 40dB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파워가 있어야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10dB SNR을 가지고서 전송했을 경우에 페이딩 채널에서는 비트 에러가 발생하는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 큽니다. 가우시언 잡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0dB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도 더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도 더 큰 에러 오류가 날 확률이 확률을 겪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열악한 무선 채널은 얼마나 열악한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채널 코딩 기술, 에러 커렉션 코딩 기술, 오류가 났을 때 고쳐내기 위한 그런 코딩 보호화 기술이 필요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